저희가 처음 모셨습니다. 네. 예,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김정호 경제TV도 하고 계시고 네. 자유기업원장도 자유기업원장도 했었고 또 연세대 교수도 네. 한참 했었고 네, 지금은 서강대에서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굵직한 경제 이슈를 좀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예. 우리 경제에 좀 좋은 소식들이 많아야 되는데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있고 네. 그 중에서 그래도 좋은 소식 네. 해외에서 들려온 낭보 체코에서 한 24조 원 규모의 원전을 우리가 이제 수주를 하게 됐죠. 물론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이긴 네, 한데 아직까지는 그렇죠. 정식 계약까지는 안 됐고 요거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사전에 기대할 수 있겠다, 어렵겠다, 막 경쟁이 치열하다 말들이 많았잖아요. 저는 안 될 거라고 봤어요. 그러세요? 될 만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아, 그래요? 객관적인 상황으로 놓고 보면 프랑스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가 유럽 아닙니까? 그쵸. 유럽 연합 EU잖아요. 네네네네. EU의 중심 국가는 프랑스, 독일 이 두 예. 나라인 것이고요. 그쵸. 그 이전에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지만 거기가 브렉시트 예. 탈퇴를 했고 예. 그래서 그 중심 국가가 프랑스하고 독일이에요. 중심 국가라는 얘기는 돈을 제일 많이 내는 나라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회비, EU 회비. 네, 회비요.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사들인 거고 그들이. 아하. 체코도 거기 회원국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형님 나라인 거예요. 프랑스란 나라가. 네. 거기다가 프랑스는 유럽에서 원자력 하면 프랑스예요. 그쵸. 왜냐하면 유럽 나라들이 그렇게 원자력을 많이 쓰지를 않는데 특히 서유럽 국가들은. 네. 프랑스는 전체 발전량 중에 원자력 비중이 70% 현재. 그리고 높을 때는 80%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원자력 국가예요. 그리고 프랑스가 만들어낸 자체, 그러니까 프랑스형 원자로의 이름이 EPR이라고 하는 건데 네. 유럽형 가압 경수로예요. 유럽형. 이름 자체가 유럽형이에요. 그러니까 네네네. 유럽 원자력은 다 우리 거야. 이런 거죠. 아하. 그런 거죠. 거기다가 체코하고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던 것이 예. 체코 프랑스 원자력 포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다가 마크롱 대통령이 공을 많이 들였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2024년 초에 마크롱 대통령이 체코 프랑스 뉴클리어 포럼이라고 하는 데에 가서 연설하는 사진들이 돌아다녀요. 지금 그때부터 그 체코 원전을 따내려고 영업을 엄청 열심히 한 거네요. 밑밥 까는 거네요. 진작부터 했던 계속. 거죠. 진작부터 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또 인근 나라이고 네. 엄청 공들였을 텐데요. 프랑스도. 엄청 공들였고 그리고 유럽에 있는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프랑스가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한국보다는 프랑스가 따가겠네. 이렇게 제3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던.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봤죠. 근데 예. 너무 이렇게 좀 시끄러운 거 아니야? 한국에서. 막 될 것처럼 얘기해서. 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피알라 총리가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모든 기준에서 다 이 사우스 코리아의 KHNP 한수원이 모든 기준에서 월등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아니 그렇게 실제로 프랑스는 원전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나라고 네. 체코에도 공을 되게 많이 들여왔고 그런 나라를 우리가 이겼단 말이죠. 네. 어떻게 이겼을까요? 역시 가격일까요? 또 다른 요인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이게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내년 초에 가서 발표가 되잖아요. 최종 계약은. 예, 최종 계약은 내년 초에 가서 하기 때문에 지금 입찰 의향서 제안서에다가 뭘 써놨는지는 사실 몰라요. 비공개. 다 공개하지 않은 상태예요. 네. 정확히 얼마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24조 원이라고 하는데 그게 24조 원인지 아닌지 아직은 잘 몰라요. 불투명한. 예. 예전에 30조 원이라는 얘기도 좀 나왔었는데. 네, 그러니까 80억 달러 아마도 그 정도쯤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네. 네, 그거를 곱하기 1,500을 하면 12억 정도가 되는 거고 한 기에 두 기니까 뭐 24조 정도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추측틀을 하는 건데 사실은 알 수 없죠. 그래서 왜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지 사실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외신들에서 추측하기는 세 가지로 추측을 하더라고요. 네. 첫째, 가격. 네네. 가격이 프랑스에 비해서 월등히 쌌을 것이다. 둘째, 공기. 공사 기간. 네. 공사 기간도 한국이 제일 짧았을 것이다. 제안해 놓은 게. 그리고 세 번째는 서플라이 체인. 얼마나 원활하게 필요한 인력과 장비와 또 부품과 이런 것들을 얼마나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 그게 프랑스보다 우리가 훨씬 낫거든요. 또 유지보수가 중요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인력도 그렇고. 지을 때부터. 그러니까 건설 인력부터 시작해서 건설 회사, 원전을 건설해 본 경험이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원자로를 제작하는 인력들, 그것을 설치하는 인력, 또 유지 관리, 뭐 이게 그러니까 원전은 짧으면 60년, 길면 100년 동안을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긴 시간 동안. 예, 긴 시간.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이 중간에 끊기거나 이 나라가 망할 것 같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쵸, 그 그쵸, 원전 자체가 큰일 나는 그쵸. 거거든요. 네. 누구한테 대신 시킬 수도 없고요, 중간에. 예. 근데 그런 면에서 따져보면 한국이 월등하지 않았겠냐. 그런 객관적인 상황. 하지만 외교적으로 보면 한국은 엄청나게 불리했다. 아하. 왜냐하면 같은 유럽 국가도 아니고 네네. 사실 말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프랑스가 지금 별 큰 대응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에서 떨어진 다음에도 예, 거기 이제 떨어진 차선 다음에 협상이겠죠. 예, 뭐라고 뒤에서 뭐라고 이제 당사자들은 뭐라고 얘기하지만 예. 국가 차원에서 뭘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올림픽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네네네. 올림픽 끝나고 나면 네. 아마 추측컨대는 상당한 뭐 방해 공작 가서 설득하고 뭐 어쩌면 뭐 약간의 위협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체코 너 그럴 거야 뭐. 그러니까 이게 네.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거 어떤 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실제 계약까지는 이어지지 않게끔 하려고 막 여러 가지 공작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원자로를 가성비 높게 만들고 가동까지 가장 빠른 시간에 가져갈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인 거예요. 공사 기간도 그렇고 네. 밸류체인의 프랑스보다 훨씬 안정성도 낫다 그렇고. 이거는. 프랑스보다. 네, 프랑스보다 훨씬 낫다. 프랑스는 이미 뭔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원자로 공사에서 이미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요. 현재 뭐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 있는 상태예요. 프랑스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원전 프로젝트가 좀 삐그덕거리는 것들이 좀 있나요? 그게 최근에 마무리를 한 게 프랑스 내에서는 플라망빌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네. 그것도 뭐 10년도 넘게 엄청 오래 걸렸던 거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영국에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영국의 힌클리 포인트 C라고 하는 원자력 발전 단지가 있어요. 예. 그거를 프랑스의 EDF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한전 같은 거예요. 네네. 프랑스 전력이에요. 국영회사. 예, 한전은 한국 전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뭐 공기업 같은 그런 형태의 프랑스 전력. 거기가 영국에 가서 원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네. 힌클리 포인트 C라고 하는 데서 그거는 민자 발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 EDF 소유의 원자력 발전소를 영국에 갖다가 짓고 있는 네. 공사예요. 네. 그러니까 영국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아하. 프랑스 EDF가 자기가 자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10년 넘게 뭐 2017년에 그 이전부터도 그 준비 기간은 굉장히 길었지만 2017년에 겨우겨우 시작을 했는데 그게 2031년에 가서 끝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추정으로는 계속 연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체코의 입장에서는 그걸 지금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EDF가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야 저렇게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저기도 어떻게 맡기냐? 아무리 프랑스가 센 나라고 체코가 눈치를 봐야 되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기다 공사를 맡기기는 어렵지. 프랑스 거랑 영국 거나 좀 빨리 끝내고 우리한테 그러니까 얘기를 하지. 저 하는 거나 좀 끝내든지 뭐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네. 이게요 좀 이야기가 복잡한데 여기에 이게 2010년대 초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 이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체코가 원자력 발전소를 늘려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추진해 온 게 2010년대 초부터예요. 네. 그리고 그때는요 너무나 당연했던 게 러시아였어요.
그러면 체코에 지금 그 원전이 6기인가가 있는데 그거 다 메이드 인 소비에트 유니언이에요. 소련제예요. 소련 시절에. 예, 소련제가 다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유지 관리 뭐 또 그다음에 원료 제공하고 연료 제공하고 우라늄 말이죠. 네. 그거 하는 거 다 지금 그 러시아의 로사톰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소련의 그 전력 회사가 그렇죠. 민영화된 뭐 민영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아무튼 네 러시아 회사가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동유럽 네. 국가들이 다 그래요. 네네네. 네, 다 그런데 그래서 당연히 러시아가 하는 거였죠. 그 세계에서 가장 원전 수출을 많이 하던 나라가 러시아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원자력 발전소를 많이 짓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에요. 네네. 이 두 나라가 압도적으로 원전에서는 우위예요. 예. 그리고 이거는 그냥 러시아가 하는 거지 원래 하던 대로 그랬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터졌습니까? 2014년에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이 동부를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네. 크림반도하고 또 그 돈바스 지역이라고 예. 하는데 도네츠크 뭐 이런 데를 점령을 했잖아요. 이게 체코로서는 엄청나게 위협인 거죠. 아니 내 옆에 나라를 점령을 하네 저것들이. 전혀 그럴 거라고 상상을 못 했는데 그래서 EU가 러시아에 경제 제재를 가했거든요. 네. 체코도 당연히 거기에 동참을 했죠. 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야 이것 봐라. 네가 나한테 덤비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두 나라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네. 안 좋아지고 그래서 원전에서 뭐 이걸 탈락을 시키느니 마느니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2022년에 큰 두 개의 사건이 터집니다. 하나는 2월 달에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을 하잖아요. 네. 러시아가. 네. 그러니까 야 이거는 이제 체코의 적대 국가가 된 겁니다. 적성 국가예요. 언제 자기 나라를 침략할지 알 수가 없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엄청난 경제 제재들이 들어가잖아요. 체코도 아주 적극적으로 네. 그 제재에 동참을 한 거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2014년에 네. 2014년에 체코에서 네. 무기고 폭발 사건이 터졌는데 그냥 예.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예. 근데 그게 미심쩍어서 이제 계속 조사를 했는데 네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소련 스파이들이 그러니까 러시아 스파이들이 거기에 핵심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러시아 외교관들을 다 축출하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야 우리가 한 거 아니야 하고 발뺌을 하면서 러시아에 있는 체코 외교관들을 쫓아내고 뭐 하는 아주 극단적인 이런 대립 적대적인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자력 발전하는데 원전 건설하는 데서 러시아 아웃. 네. 그리고 러시아 편드는 중국도 아웃. 이렇게 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세계에서 원전 건설을 가장 많이 하는 두 나라가 아웃된 거예요. 거기서. 그러고 나면 남는 나라는 프랑스, 미국, 한국. 일본, 한국. 네. 그런데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원전에서 아예 빠지겠다고 네네네. 했잖아요. 네. 거기도 올해부터는 이제 원전에 적극적으로 들어오겠다고 합니다만은 일본도. 네. 자, 그래서 프랑스, 미국, 한국 이 세 나라였었는데 미국은 네. 웨스팅하우스입니다. 예. 원전하면 웨스팅하우스죠. 네네. 그 기술. 우리나라 초기의 원자력 발전소 다 웨스팅하우스의 예. 기술로 다 지은 것이고, 네. 네, 전 세계 원자로의 절반은 다 웨스팅하우스 기술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가 탈락이 됐어요. 그 세 군데 중에. 네. 왜 탈락이 됐느냐? 웨스팅하우스가 아마도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 그 입찰 제안서에다가 네. 내가 이 조건들을 내가 제안한 이 조건들을 못 지키면 나는 이런 페널티를 받겠다 하는 거를 써놓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가 당초 약속을 못 지켜도 네. 나한테는 페널티 묻지 마 이런 식으로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언급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야 된다고 조건이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입찰 조건을 충족 못한 거예요. 충족을 예. 못한 거죠. 아마 일부러 안 한 거 같기도 해요. 뭐 그걸 그 프로들이 그런 걸 몰랐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예. 그래서 웨스팅하우스 탈락. 네. 남은 게 이제 프랑스하고 한국 이 두 나라가 된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운때도 맞은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지 않았었는데. 러시아하고 중국이 빠진다는 거는 이건 정말 결정적인 거예요. 만약에 그 전쟁이라든가 이런 지정학적인 사건들이 터지지 않았으면
이건 무조건 러시아고요. 러시아가 만약에 못하면 그다음에 중국이에요. 그럼 보나 마나예요. 네.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을 적대시하는 진영이 형성되어 가고 있잖아요, 지금. 네. 거기에서는 이 두 나라가 빠지는 겁니다. 러시아하고 중국이. 그런데 러시아와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는 그런 그 진영. 네. 그걸 뭐 요즘에 이제 브릭스라고 네. 불리는 그 나라들, 인도라든가 또 이 중동 국가라든가 또 아프리카라든가 남미, 중남미 국가라든가 이런 데들은 만약에 원전을 한다면 그거는 러시아이거나 중국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하지만 그게 아니고 유럽, 미국, 일본은 자기들이 하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근데 유럽은 아마도 한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앞으로 원전 공사를 한다고 하면. 네. 미국도 웨스팅하우스도 한국을 낄 수밖에 없지 않겠냐 앞으로. 아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공사 능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아, 실제로 공사할 수 있는 능력. 지식재산권은 경험. 있죠. 설계도는 있어요. 설계는 가장 잘하고 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장사가 기본적으로 기술 장사, 설계도 장사인 거예요. 원천 기술이요. 원천 기술을 그들이 다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시공하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또 공장에서 원자로 관련된 부품들을 만들고 조립하고 하는 이런 능력도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 시공 능력. 네. 그리고 그것도 짧은 시간 안에 시간을 단축해 그렇죠. 가면서 그게 또 돈이기도 하고요. 그게 돈이죠. 그래서 예. 지금 그 미국에서도 원자로 공사가 크게 두 군데서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하나는 조지아주의 보글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또 사우스캐롤라이나에 또 하나가 있어요. 네. 보글이라고 하는 것도 10년 넘게 걸려서 겨우겨우 완성을 한 거예요. 정말 겨우겨우 완성을 했는데 그리고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거는 뭐 아직도 부지 하세월이고. 근데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일할 사람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뭐 아주 고급 인력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용접공. 네. 그러니까 이 원자로를 만들려고 하면 이 파이프들이 예. 굉장히 많고 네. 뭐 이렇게 덮개를 씌워야 되는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런 네. 걸 공장에서 통째로 만들 수 없으니 용접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 현지에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면 굉장히 숙련된 네.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용접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해본 사람들이 없는 거죠. 언제부터 없냐? 1979년부터 없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요? 그게 3마일 섬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아, 1979년에. 네. 그러니까 1979년에 3마일 아일랜드라고 하는 데서 원전 사고가 났어요. 사람이 예. 한 명도 죽은 건 아니에요. 사람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 원전을 씌우고 있는 방호막이 5중 방호막이거든요. 아하. 그중에 네 번째 것까지가 녹은 거예요. 예. 마지막 것까지 녹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 뭐가 밖에 흘러나온다든가 이런 건 전혀 없었지만 네.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원전을 안 한다. 카터 대통령이 아예 원전을 안 한다고 선언을 할 정도로 그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은 미래가 없는 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걸 원자력 관련된 전공도 안 하고 대학도 안 가고 그쪽으로 취직도 안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전 발주도 없고 그러다 보니 기업 웨스팅하우스 일감도 없어지고 결국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도시바에 인수됐다가 네네. 파산 맞고 막 여기저기 팔려다니고 난리인 거예요. 예. 네. 거기다가 1986년에는 소련에서 그러니까 소련의 영토였던 우크라이나에서 체르노빌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건 네.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그렇죠. 거기서 한번 또 직격탄을 맞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야 원전은 안 되는구나 이제. 그래서 다 원전을 안 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근데 그 숙련공들도 사라지고. 예. 거기다가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터지면서 일본도 이제 원전을 안 하는 상태가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전을 한 데가 있는 거죠. 그게 러시아, 중국, 대한민국 여기인 거예요. 계속 원전 건설을 한 데가. 근데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한다면서 그렇죠. 이제 그거 접으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다시
이제 원전을 주력 산업으로 만들겠다고 선언을 하고 이제 방향 전환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탈원전을 계속했으면 지금쯤은 능력이 다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또 그 부품 만드는 납품 회사들이 다 문 닫고 이렇게 되면 다시 그걸 살려내기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프랑스도 2000년대 이후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사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고 비용도 많이 들 수밖에 사람이 없으니까. 프랑스에 이 원전 관련된 인력이 한참 때는 한 20만 명 정도 됐는데 네. 이제 거의 다 없어졌대요. 거의 요즘에 그 방산 쪽 이야기 들리는 거랑 어떻게 보면 스토리가 좀 비슷하네요.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예. 특히 이 러시아하고 중국이 배제되는 이거는 구조가 똑같은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군수 공장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었는데 독일이나 이런 나라는 계속해서 멈추고 있었던 거고 필요가 없으니까. 네. 똑같은 구조이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든 다 거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렇죠. 세계적인 흐름하고 뭐 별로 맞춰 가지를 않았던 겁니다. 우리는. 역설적으로 그러기도 하네요. 예. 전 세계가 다 그렇게 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한 거고,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또 원전을 안 하고 했던 이유는 이게 신재생 에너지로 된다라고 다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태양광, 풍력 그렇죠. 뭐 이런 걸로. 근데 사실은 날씨가 좋은 나라들은 그게 됩니다. 태양광 같으면 해가 많이 쪼이는 나라는 뭐 말이 돼요. 또 바람이 많이 부는 나라는 풍력이 말이 돼요. 네. 우리나라는 그게 잘 뭐 해도 많이 안 나고 또 겨울도 있고. 네. 그리고 바람도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풍력 발전을 해도 그렇게 효율이 높지가 않아요. 제주도 정도는 되는데 풍력이. 해상 풍력 정도다. 근데 뭐 육상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죽으나 사나 원전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게 계속해서 가동이 되고 있었고. 건설할 준비도 언제든지 되어 있었고.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지금 써 먹게 된 거죠. 그러네요. 네. 근데 여기에서 물론 이제 내년 초까지 가봐야 하는데 여기에 잠재적인 위협 요소가 있습니다. 네. 그 웨스팅하우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그 지적재산권 소송을 건다고 하죠. 이거는 자기네 원천 기술인데 왜 우리 허락 없이 니들이 체코에 가서 그걸로 돈 벌려고 하느냐. 거기가 딴지 걸면 이게 본 계약도 좀 위태롭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형 원전이라고 하는 거 APR 1400 또 APR 1000 지금 체코에다가 수출하는 게 APR 1000이라고 하는 그런 그 노형의 원전이거든요. 그런 모형인데 거기에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기업 과거에는 있다가 지금은 웨스팅하우스에 인수된 그 기업의 설계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설계도의 상당 부분을 갖다가 한국형 원전을 만든 거죠. 그러면 그게 웨스팅하우스가 인수한 기업이면 그 기술도 거기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가 그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걸 인수했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계약에 의하면 이 기술, 그러니까 미국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만든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하고자 하면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안 받지 않냐 너들. 승인을 안 받고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의를 제기를 한 겁니다. 정확한 내막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미국의 지방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무효다. 이 계약은. 그러니까 한국은 체코라고 하는 외국에다가 미국 기술에 기반한 원자로를 수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그 지방법원이 그 소송을 각하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심사할 필요도 없다 하고 그래요? 그냥 무시를 돌려보낸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야, 그거는 미국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는 건데 웨스팅하우스 니네가 뭐길래 거기 소송을 제기하냐 이거죠. 근데 미국 정부 입장은 뭐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는 과타부타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국과 미국 사이의 관계가 좋으면 아마도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고 관계가 나빠지면 딴지 걸 수 있고 그거 그래도 되는 거야 뭐 이제 딴지를 걸 수도 있을 것이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웨스팅하우스는 사실은 시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막고 싶은 게 아니고 돈을 받고 싶은 거라고 봐야죠. 돈을 받고 싶다. 네. 그러니까 로얄티가 됐든 뭔가 아무튼 우리한테도 좀 줘. 그런 거죠. 예전에 아랍에미레이트 건 때도 그때도 돈 줬어요. 예, 거기에다 뭐 일감도 조금 주고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협력을 했다 하더라고요. 예.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는 시공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은 시공 능력이 현재는 없는 상태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자기들의 지적재산권을 세계에다가 팔아먹으려면 시공할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돼요. 네. 그 시공을 할 수 있는 데 중에 제일 잘하고 믿을 만한 데가 어디냐? 그건 대한민국이에요. 뭐 현대건설이라든가 또 두산 에너빌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에요. 거기하고 네.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아하. 웨스팅하우스도 자체적으로는 힘들고 자기들은 머리만 갖고 있는 거고 왜 반도체도 그렇잖아요. 그쵸. 미국 기업들이 다 설계만 해도. 하고 제작은 TSMC에서 하잖아요. 예. 그 TSMC가 없으면 미국 반도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설계도만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자로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을 망하게 할 생각은 없는 건데 야, 돈 좀 많이 내. 이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좋게 어떻게 보면 이제 팀 코리아 안에 웨스팅하우스 같이 좀 약간 발 걸치게 해서 같이 가면 좋은데 예. 이제 문제는 또 거기서 비용이 나가고 또 일각에서는 이게 저가 수주 논란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100% 확인은 잘 안 됩니다만 그렇게 되면 약간 이게 남는 장사가 돼야 되는데 예. 조금 수익성이 조금 걱정이 되지는 않을까요? 어때요? 저가 수주 이야기가 뭐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은 최선을 다하면 저가 수주가 돼요. 예? 왜냐하면 최선을 기본적으로 공사비가 저가이기 때문에 예. 선진국 기준에서 보면 당연히 저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거 원전 건설 비용이네요. 예,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들을 건설하는데 얼마나 들었느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게 제일 위에가 인도. 네. 그다음에 여기 차이나 나오잖아요. 아하. 여기 사우스 코리아가 쭉 나오죠. 예. 자, 그다음이 인도, 차이나, 그다음에 UAE 바라카 원전, 네. 또 프랑스의 플라망빌, 영국의 아까 말씀드렸던 힌클리, 또 미국의 최근에 가동을 시작한 보글이라고 하는데 네네네. 여기에 이제 건설 비용인 겁니다. 1메가와트당 얼마가 들었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럼 우리가 프랑스나 미국에 비해서 3분의 1, 4분의 1 가격으로 지은 게 맞네요. 그렇죠. 그 저가죠. 당연히 이 가격으로 수주를 하겠죠. 이거보다 조금 더 붙이든지. 그래도 그들에 비하면 저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야 어떻게 3분의 1 가격으로 니네가 입찰을 들어오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네. 니네 이거 역마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도 네. 우리는 과거에 저렇게 지어온 거네요. 그렇죠. 한국인들은 그런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그거보다 더 낮고 인도에서는 더 싸고 그렇지만 믿을 만한 나라는 어디냐? 한국이거든요. 중국하고 러시아는 아니다는 거죠. 이제 일종의 가성비라고 봐야 될까요? 가성비죠. 그거는 우리나라 무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가성비가 굉장히 높죠. 그러네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핸드폰도 그렇고, 예. 그 스마트폰도 그렇고, 뭐 자동차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네, 이게 원전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하, 약간 K 원전과 방산의 좀 평행 이론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기술력도 있고 실제 제조 역량도 있고 책임 완수도 다 하고. 예. 그러니까 가성비는 또 가장 높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거 약간 좀 국뽕 한 사발 이렇게 아니 근데 뭐 국뽕이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이 그러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 재밌습니다. 그러면은 네. 저런 이제 기술력 바탕으로 그리고 높은 가성비로 네. 다른 나라들까지 우리가 원전 영토로 또 이제 확장을 해 나가야 될 텐데 네.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브릭스 국가들은 네. 러시아, 중국이랑 가까우니 조금 쉽지 않을 거고. 거기 쉽지 않을 거예요. 거기는 러시아, 중국이라고 보면 돼요. 그들의 시장이다. 그러면 유럽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또 거기는 또 프랑스가 계속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잘하면 네네. 이번에
이 체코 공사를 따내고 체코 공사를 한 2년 정도 아주 순조롭게 계속하면 아마 공기가 5년, 6년은 최소한 될 텐데 네. 한 2년 정도 순조롭게 계속 잘 나가면 다른 나라들도 다 한국에 기웃거릴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도 해주세요. 네, 우리도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 지금 요게 지금 동유럽 국가들인데 네. 여기에 이 나라들 중에 지금 원전을 계획하고 있는 나라예요. 원전 확장 또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나라거든요. 보시면 다예요. 다 하죠. 그리고 이게 다 합치면 1,300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200조 원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장이.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동유럽만 그렇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핀란드도 확장해야지, 스웨덴도 그렇지, 네덜란드도 그런다 그러지, 뭐 나라들마다 지금 다 그러고요. 갑자기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갑자기. 네네네. 왜냐면 원전이 한동안은 뭐 다 탈원전이었잖아요. 예, 예. 세계적인 풍조가 다 탈원전이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가스값, 석유값이 막 올랐죠. 예, 예. 네, 러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산유국이고 가스 생산국인데 거기가 차단이 되면서 에너지값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고 그다음에 또 다른 것은 이 신재생 에너지의 한계에 대한 자각이 생긴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죠. 부족하다. 예, 그거 가지고는 전체 필요로 하는 에너지원의 20%도 해결을 못 한다. 물론 이제 나라마다 다르긴 하겠습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아무리 많아도 30% 못 넘어간다. 그러면 원전을 안 하면 그다음에 뭐냐 그러면 이게 석탄인 거예요. 그럴 수는 없고 또 예. 예, 석탄보다는 원전이 낫잖아. 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들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원자력 발전을 늘리게 되는 거고 전체 EU 차원에서도 원전은 이거는 대체 에너지다. 이거는 신재생하고 거의 같은 차원으로 간주를 하겠다라고 EU 전체 차원에서도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뭐 유럽의 이 원전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네.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거의 신규 원전 건설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는데 이제 미국도 원전을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이 원전을 늘리면 공사 누가 하느냐 그거. 결국은 한국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아하. 줄줄이 뻗어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브릭스를 제외한 네. 거의 대부분 지역으로 그렇죠. 해볼 만하다. 근데 브릭스라고 하는 시장이 별로 크지 않아요. 아하. 가난하기 때문에. 네. 아직은 대부분이 이제 개발도상국이고. 그렇죠. 아하. 그러니까 유럽 시장, 특히 동유럽 시장, 예. 동유럽 국가들은 특히 러시아하고 중국을 싫어하게 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대안이 누구냐? 그러면 한국인 거죠. 대안은 대한민국. 그렇죠. 거기다가 네. 미국도 이제 원전 건설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미국의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원전이 많은 나라는 미국이에요. 네네. 90기가 넘습니다. 근데 새로 건설은 안 한 거죠.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원자력 우라늄 원료를 어디서 들여다가 썼냐? 다 러시아에다 들여다 쓴 겁니다. 예. 근데 러시아하고 이제 완전히 적대 국가가 돼 버렸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야 이거 러시아에서 우라늄 못 들여오겠다. 그럼 우리가 해결을 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막 생기면서 이제 신규 원전도 건설을 해야 되는 분위기도 막 이제 그 생겨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 원전하면 웨스팅하우스인데 네. 웨스팅하우스는 시공 능력이 없어요. 기기 제작 능력도 없다고 봐야 돼요. 그걸 가진 나라, 그것도 중국하고 러시아를 제외한 나라, 거기는 대한민국인 거죠. 아주 넓은 시장이 그러면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체코만 잘 보여주면. 그래서 이 무기 시장하고 원자력 시장이 대표님 이미 말씀하셨듯이 예. 너무 비슷해요. 그 성격이. 그러네요. 신기합니다. 근데 이게 우라늄이나 이런 쪽은 어떻게 걱정이 없을까요? 원전 지어놓으면 네. 그 워라늄이란다. 네. 우라늄 가지고 이거 뭐라 그래야 됩니까? 연료봉. 예, 연료봉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수급에는 어떻게 차질이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라늄은 기본적으로 수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지금은 아마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대다수를 러시아에서 들여다 쓰지 않을까. 그건 뭐 네. 미국도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이 우라늄을 자급하려고 지금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쪽 서방 진영에서도 우라늄 농축이라든가 그러니까 연료봉 생산하는 그런 일들이 서방 진영에서도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게 뭐 대단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이제 경쟁력인 거죠. 가성비. 네. 러시아 쪽이 가성비가 좋았던 것이고 근데 이쪽에서 서방 진영에서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 좀 비싸지겠죠. 연료 값이. 네. 네. 근데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우라늄 값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서방 진영에서 값이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러시아 내에서의 값은 예. 러시아는 지금 남아서 골치가 아플 거예요, 지금. 수출 못하니까. 수출 못하니까. 수출이 조금씩 이제 자꾸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이쪽이 참 역학 관계가 되게 중요하네요. 그렇죠. 지정학이 아주 중요한 그런 산업입니다. 그때 우리 K원전이 또 연초에 네. 정식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도 이어졌으면 좋겠고 네, 그걸로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역까지도. 예. 그러면 세계 중심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원전. 무기, 원전 이것을 장악하게 되면 이것의 주된 공급자가 되면 그 중심 국가죠. 그러네요. 에너지와 방산. 그렇죠. 에너지와 무기.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우리는 무기창이다 우리가. 병기창이다. 또 에너지의 공급원이다. 이렇게 되면 정말 중심 국가죠. 지금도 이 사우스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G7 플러스 2에다가 집어넣자. 그렇죠. G9으로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조금 그러니까 이게 원전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이런 게 더 커지게 되면 사실은 G7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탈리아보다 낫거든. G9이 아니라 G7까지도. 예. 우리가 이탈리아보다 나아요. 네네. 이탈리아 뭐 요즘 뭐 하는 거 있나요? 예. 관광이 좋은데. 예. 옛날 우리는 우리는 그거는 없으니 뭐 할 말은 없지만 아무튼 이 산업이라든가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게 얼마나 필요한 거를 공급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아주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이슈 이게 11월 5일입니다. 미국의 대선. 미국 대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트럼프가 나왔던 과거의 대선 예를 보면 정말로 막판까지 알 수가 없었던 그렇죠. 힐러리랑 맞붙었을 때도 트럼프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될 줄 몰랐어요. 그 다음에 바이든과 붙었을 때도 그렇고 지금 이제 바이든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해리스가 나왔는데 뭐 지지율이면 이제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어떻게 예측이 너무 어렵겠죠. 그러니까요. 와, 그 바이든하고 트럼프를 놓고 여론조사를 했을 때는 가장 최근 게 48대 41. 트럼프가 48, 바이든이 41. 그 생방송 토론 이후에. 예. 그랬어요. 그런데 해리스로 딱 바뀌고 나니까 해리스의 지지율이 쫙 올라가면서 가장 최근에 제가 확인한 건 8월 2일자 더 힐이라고 하는 정치 매체가 조사한 건데 거기서는 48대 46. 트럼프가 48, 해리스가 46. 근데 해리스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 추세로 보면. 추세가. 그리고 이코노미스트가 조사한 거를 보면 같아요. 46. 동률. 예, 완전히 동일이고. 그런데 상승세는 해리스죠. 그렇죠. 해리스가 상승세이고 특히 트럼프만 해도 노인이잖아요. 좀 드세긴 하지만 노인이에요. 상대적으로 바이든보다 젊은 이미지를 가져갔었는데 이제는 안 되죠. 해리스한테는. 근데 해리스는 뭐 틱톡으로 뭐도 하지 뭐 무슨 뭐 바이럴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이상한 이미지도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막 그거 퍼뜨리고 있지. 무슨 가수의 뭐 어떤 팀을 타서 따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서 뭐 돌리고 있지. 그러니까 저도 노인이니까 그거 잘 뭔지 몰라요. 별 말씀. 그 트럼프 주변에서는 그게 뭔지 모르고 트럼프가 그걸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해리스 쪽으로 그쪽으로 지지가 높아지고 있나 봐요. 인기가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흑인이나 이런 히스패닉들, 중남미계 이쪽에 그 실업자들 뭐 이런 사람들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가 많았어요. 이거 참 뜻밖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그 사람들은 다 민주당 지지층이었는데 트럼프가 이제 그 노동자 편을 들고 나선 거예요. 예전에 러스트벨트. 러스트벨트인 거죠.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게 저 일본 애들 말이야, 중국 애들, 한국 애들, 쟤네들이 다 수출 물건 다 팔아먹고 우리 거는 사가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다 산업이 다 없어졌잖아. 제조업이 다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쟤네들 들여오는 물건 다 관세 매기고 또 뭐 이민 들어오는 거 다 막아버리고 이렇게 해야 일자리가 보존이 되지. 이게 저소득층한테 맡겨둔 거예요. 그렇죠. 먹혔죠. 예, 먹혀둔 거예요. 그래서 뭐 흑인 또 뭐 히스패닉 뭐 이쪽이 트럼프 쪽으로 많이 간 거죠. 근데 이건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공화당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을 추진하던 그 세력이란 말이죠. 근데 이상하게 보호무역이 돼버린 거야, 이게. 네. 트럼프니까. 네, 트럼프니까 그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공화당이 지금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인 겁니다. 미국의 공화당이. 도대체 색채가 뭐냐, 저희가. 원래 공화당의 색채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레이건인 거죠. 네. 강한 미국, 전 세계의 평화, 전 세계의 질서를 유지해주는 미국, 그리고 자유무역. 이게 바로 공화당이 그 시절에 가둔 거였죠. 그런데 트럼프는 이제 뭐라 그러나? 폐쇄주의. 예.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폐쇄적인 입장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미국이 세계 질서를 왜? 뭐 때문에 세계 질서를 미국이 책임져야 되는 거야? 이런 견해인 거고. 네. 그런데 아무튼 그 흑인과 히스패닉과 이런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들이 트럼프로 갔다가 요즘에 다시 해리스 쪽으로 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트럼프한테 갔다가 트럼프한테 갔던 표가 다시 이제 해리스한테 갈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확고부동하게 트럼프 쪽인 것은 남아있고 이제 백인 남자 저소득층 또 마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 그레이트 아메리카 그걸로. 예. 근데 여성 유색인종의 그쪽 이민의 후손들 하긴 미국은 뭐 다 이민의 후손이긴 하지만 더 가까운 쪽 그쪽은 이제 해리스 쪽으로 점점 이제 마음이 기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1차 생방송 토론할 때 되게 기대가 되면서도 걱정도 됐었거든요. 사실 이제 바이든이 실수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번에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생방송 토론을 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빨리 확정돼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예, 보고 싶은데. 트럼프가 잘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예, 둘이 그러니까 말이 서로 안 맞을 거고 아마도 해리스는 막말을 하지 않으면서도 트럼프를 우습게 만들 가능성이 저는 꽤 크다고 봅니다. 저 웃기는 남자 아니야? 왜 그런 거?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트럼프 같은 범죄자 많이 만나봤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나 그런 타입 어떤지 알아 나. 뭐 이렇게 한 방 매기는 거죠. 네. 그렇게 이렇게 토론에서도 해리스가 되게 웃으면서 뭔가를 공격할 것 같은. 듣고 보면 되게 웃기는 트럼프를 아주 우습게 만드는 그런 토론을 할 것 같아요. 빨리 보고 싶네요. 그 트럼프가 약간은 토론을 좀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안 하고 싶어 하고 옛날부터도 사실은 트럼프가 토론 같은 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바이든은 확실히 이길 수 있다 막 이런 거. 네, 바이든은 저 정도는 내가 이긴다. 저 영감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어. 아마도 그런 거 아닐까.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제 미국이 전통적인 우방이긴 합니다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략 전술이 또 달라져야 되잖아요. 근데 되게 지금 헷갈리는 상황이고 어떤 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물론 겪어보긴 했습니다만 트럼프 시절도.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분명히 김정은하고 뭘 하려고 분명히 뭘 할 거고 김정은 만나서 야, 그 핵무기 좀 줄여라. 네. 더 만들지 마. 아마 그 핵무기를 없애라는 말은 저는 안 할 거라고 봐요. 그건 뭐 절대로 받아들일 일도 없고. 예전에 실패도 했고. 네. 더 만들지 마 정도 또는 발사하지 마. 그 미사일 같은 거 쏘지 마. 뭐 그 정도의 협상을 벌리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더라고요. 뭐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좀 그냥 홀대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한국 패싱. 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버릴 일은 없고. 그죠, 우방이. 뭐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든가 저는 그런 건 안 할 거라고 봐요. 그 말만. 말만 그렇게 하고 돈만 좀 받아내려고 그러는 거지. 주한미군 철수를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주한미군 철수하면 이제 중국 때문에라도 더 못할 수 있고. 그럼요.
그거는 공화당의 대부분 인사들이 그걸 원치도 않을 것이고 또 그리고 의회를 통과하기도 쉽지 않을 거고 그거는 그냥 트럼프가 혼자서 한국에 딜을 하기 위해서 뭔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 계속 던지고 있는 그런 제스처라고 보고요. 저는 나토에 대해서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냥 돈 좀 받아내고 미국 돈 좀 덜 쓰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나토가 돈 더 안 내면은 저기 뭐야 철수하겠다고 뭐 푸틴 시켜가지고 넘어가기만 이런 이상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야 근데 그것도 일종의 협상용가 될 수도 있겠고요. 협상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근데 저는 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뭔가 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종전을 위해서요? 예. 그러니까 그 젤렌스키한테 너 현재 상태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여기서 끝내자. 그럼 푸틴은 그러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현 상태를 그냥 딱 먹었으니까. 요거 그대로면 나 그만해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우크라이나가 이제 좀 피곤한 상황인 거고. 그럼 피곤한 상황이죠. 근데 너 그렇게 안 하면 나 더 이상 무기 안 줄 거야? 라고 하면 그럼 사실 우크라이나 그렇죠. 입장에서도 어려워지죠. 미국이 빠지고 유럽의 무기만 가지고 한다? 굉장히 버겁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가 만약에 다시 당선이 되면 한반도 정책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세도 그렇고 굉장히 뭔가 급변할 수는 있겠네요. 굉장히 시끄러울 거라고 봐요. 시끄러울 것이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가지는 또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뭐 전쟁이 터지거나 뭐 이게 아니고 네. 굉장히 시끄러울 거다. 그 과정. 돈 내라 그러고 뭐 그래서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막 그냥 몰아붙이고. 몰아붙이고 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들 손해잖아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미군을 빼면 전쟁 나죠. 까딱 잘못하면 전쟁 나잖아요. 그거는 트럼프가 원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럼 전쟁이 나면 니네 전쟁하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의 존재감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이 있는 거고 그거는 나라 간에 서로 체결한 조약이 있는 거고 그거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 그건 트럼프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건 기본이잖아요. 네.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면 네. 기본적으로 한반도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외교는 어떻게 되고 왜냐하면 이제 아직 드러난 게 별로 없잖아요. 물론 이제 바이든 행정부를 같이 했으니까 계속해서 맥이 이어지긴 하겠습니다만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해리스가 외교에 대해서 말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거의 바이든이 하던 거 거의 그대로 하지 않겠나. 그 바이든이 하던 바는 민주당의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딥스테이트라고 공격하는 그 워싱턴 외교가 그 미국의 고위 외교 관계자들,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력이 큰 사람들을 그러니까 딥스테이트라고 대개는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미국 외교를 다 말아먹고 있다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에 다 돈 퍼주고 말이지 뭐 그러면서 곳곳에 다 전쟁 터지고 그러는데 그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야. 이제 트럼프는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은 그 주류의 입장을 그대로 거의 따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해리스도 저는 그렇게 갈 거라고 봐요. 특별히 별다른 입장이 없다면 그냥 그 상태대로 가겠죠. 근데 트럼프는 그 딥스테이트를 다 자르겠다고 그랬죠. 자기가 대통령 되면 다 해고시켜버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워싱턴 그 국무성에 있는 그 스테이트 디파트먼트에 있는 고위 공무원들 뭐 다 해고를 시키고 자기 사람으로 다 채우겠다고. 다 갈아엎겠다.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거의 그대로 가는 거 아닐까? 특별히 견해가 없으면 그대로 가는 거다 저는 봅니다. 특히 이제 미중 관계 측면에서 보면 뭐 G2 사이에 이제 패권 경쟁이고 또 중국이 이제 미국의 한 어깨쯤으로는 이제 크지 못하도록 누르는 거는 사실 어떤 대통령을 떠나서 미국의 국가적인 우선순위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이건 많이 안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는 왜 영어로 하면 바이파티산이라고 하는 거. 파티산은 뭐 당파적인 건데 바이파티산은 무당파예요. 그러니까 초당적인 합의가 있는 거죠. 미국 국민 대부분의 합의가 있는 정치권에서도 대부분의 합의가 있는 거죠. 중국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중국을 눌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중국을 떼내야 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초당적인 합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달라지리라고 보지는 않아요. 다만 수단은 다르겠죠. 방식의 차이. 방식의 차이가 있다. 특히 트럼프는
관세를 엄청 세게 매길 가능성이 있다. 예. 뭐 중국 제품에 대해서 60%를 매기겠다고 했는데 예. 60%를 매기면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은 없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 추정해 놓은 거 보면 그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0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중국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이미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때 관세를 굉장히 높여놨잖아요. 그런데 중국 기업들이 어떻게 하느냐? 우회로를 찾죠. 아, 제3국을 통해서. 네, 그래서 베트남에다가 공장 만들어서 베트남에 수출하고 멕시코에다가 공장 만들어서 멕시코 메이드 인 멕시코로 해서 수출하고 이러거든요. 트럼프는 멕시코에 대해서도 지금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너희들 제일 나쁜 놈들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멕시코에 대해서도 차단할 가능성이 꽤 높죠. 그동안에 미국은 멕시코 쪽에서 들여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낮은 가격에 물건을 들여올 수 있게끔 그래서 네. 이제 물가도 좀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했었던 지리적으로 가깝고 그런 나라인데 그렇죠. 거기다가도 뭐 이민 장벽도 세우고 무역 장벽도 세우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어떤 계산인 걸까요? 무조건 다 미국 내에서 만들어라 이걸까요? 트럼프의 말들은요 일관성이 없어요. 이 주장하고 이 주장이 서로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네.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지금 말씀드린 그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과 관세를 높이는 것도 잘 안 맞아요. 안 맞죠, 이게. 안 맞죠. 위대해지려면 그 나라 안에 물건값이 그죠. 물건이 좋고 물건값이 싸져야 돼요. 구매력이 좋아져야 네. 되는데. 그런데 관세를 높여놓으면 물건값은 비싸지고 품질은 떨어져요. 네. 그 위대한 나라로 가는 길은 아닌 거죠, 그게. 네. 또 잘 안 맞는 게 뭐냐면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하고 달러 정책이 또 잘 안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가지고 미국의 스트래티직 리저브, 전략 자산으로 쌓아놓겠다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스트래티직 리저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외환 보유고예요.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다가 외환 보유고로 쌓아놓겠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럼 뭐 할 건데? 달러 가치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그걸로 달러를 사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달러 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게 외환 보유고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는 달러에 대해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달러 가치가 너무 비싸.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야 수출이 많이 늘어나게 돼 있어. 그래야 수입이 줄어들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출은 좋고 수입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약달러 정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뭐 그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비트코인으로 전략 자산을 삼는다? 그건 달러를 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거하고 저기서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네. 그런 게 많습니다. 트럼프의 정책 중에는. 그래서 트럼프를 공부하다 보면 계속 헷갈리는 거죠. 네. 이게 뭐지? 안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 저거 할 수 있을까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비트코인 채굴량을 100%로 하겠다는 것도 예. 말이 안 됩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채굴을 정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민간이 하는 건데 전기값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을 더 못하고 있는데 그 비트코인 채굴하는 사람한테 컴퓨터 돌리라고 그러면 전기세 대줄 거냐 그러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럼 채굴량을 어떻게 늘리겠어요? 네. 디테일을 봐야 되는데 또 이게 또 어렵기도 합니다. 그 경제적인 이야기 조금 더 하다 보면은 이제 반도체하고 전기차 산업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반도체마저도 미국 쪽으로 계속해서 공장을 짓도록 유도하고 있고 네. 얼마 전에 트럼프는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 경쟁을 다 빼앗아 가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직격탄을 날리고도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네 우방에 대한 어떤 뭐 견제일 수도 있을까요? 산업적인, 기술적인. 또 우리도 저는 해당이 트럼프의 편견이라고 보는데 편견이. 저는 대만의 TSMC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기업이 생김으로 인해서 미국의 패블리스들 그러니까 네. 설계만 하는 예. 기업들 엔비디아라든가 AMD 뭐 이런 기업들 퀄컴도 설계만 하잖아요. 네. 그런 기업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TSMC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잘 만들어주니까. 예. 미국의 어떤 기업도 TSMC처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그들처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아무리 엔비디아가 설계를 잘해도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데가 만드는 데가 없는데. 네. 그러면 지금 미국의 뭐 아리조나나 뭐 이런 데에 만들고 있는 그 공장들이 시설은 갖다 놓을 수 있겠지만 네. 그 돌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에요. 사람이 문제거든요. 네. 원전도 사람이 없어서 못 짓듯이 반도체 공장도 사람이 없어서 못 돌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럼 어디 있느냐? 대만에 제일 많고 대한민국에 있죠. 네. 네. 그래서 요즘에 미국에서요, 이 반도체 기술자들을 많이 뽑아가요. 네. 그 비자도 아주 잘 줘요. 뭐 거의 영주권도 거의 그대로 줄 그런 모양새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다 뽑아가는 거죠. 아하. 한국 사람들, 대만 사람들. 하지만 그렇게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거대한 인재 풀이 있어야 되는 건데 미국은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설계하는 사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현실성은 떨어지는 지적일 수도 있겠네요. 트럼프의 말. 앞뒤가 그렇죠. 안 맞고. 그러니까 미국의 그 러스트벨트에 있는 그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표심. 예, 저것들이 다 가져갔단 말이지. 우리 그럼 미국에 남아 있는 게 뭐냐? 이런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외형을 보면 그러하니까. 하지만 대만이 가서 그것을 대만이 TSMC라고 하는 걸 모리스창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서 그것을 성공시키는 과정이 미국의 반도체가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덕도 많이 본 거고. 그렇죠. 미국이 엄청 덕을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소위 그 무어의 법칙이라고 하는 네. 거, 그 반도체 미세화라고 하는 거, 그 설계하기는 쉬워요. 따지고 보면. 그거를 요 조그만 실리콘 칩에다가 갖다 새겨 넣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정말 어려운 거는. 네네네. 그걸 TSMC가 다 해준 거죠. 근데 그게 다 뺏어갔다? 그들이 못하는 걸 여기서 해준 거죠. 아하. 또 하나가 이제 전기차. 네. 라든지 이제 2차 전지 이런 네. 친환경차 산업인데 트럼프는 본인이 당선되면 보조금 없애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위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저는 현실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 보조금 없애면 없애는 거니까. 예. 거기다 예산 배정 안 하면 고만인 거고. 네. 그리고 의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건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산이 따르는 것이어서 뭐 충분히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는데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네. 이산화탄소가 지구의 온도를 올리고 있다는 그런 이론을 믿지를 않아요. 인정을 안 하죠. 인정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기후 온도가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예. 그게 왜 이산화탄소 때문이냐? 뭐 그걸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많아요. 기본적으로 야 이거는 예를 들어 지금부터 몇 천만 년 전에는 지구가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웠는데 이거는 그냥 사이클이고 그 사이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태양의 활동, 그다음에 지구의 자전축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인간이 만들어낸 이산화탄소라는 게 뭐 대단한 것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지구 기온이 올라간다고 하는 거냐. 기온이 올라가는 건 올라가지만 인간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쓰던 화석연료는 계속 써도 된다. 계속 써도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과학의 영역이기도 한데 참 생각의 다름이기도 하고요. 그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컨센서스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걸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탄소 저감 정책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일종의 기우제 같은 거예요. 마치 내가 정성을 다하면 뭔가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환상 속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일인 것인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보기에는 그런 거예요. 그쪽 과학자들도 꽤 있는 거고. 아하. 네. 하지만 지구의 인구의 숫자로 보면 인간이 원인이라고 믿는 인구가 훨씬 많은 거죠. 과학자들 그렇죠. 사이에서는 꼭 그런 건 아니다는 거죠. 아하. 네, 트럼프는 그래서 본인의 믿음도 그러하고 네. 어떻게 보면 본인의 표 유불리를 따져봤을 때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화석연료를 쓰도록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고요. 그거는 표의 유불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미국 사람들도 예. 그 이산화탄소 원인론을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트럼프는 어쨌든 그거는 개인적인 믿음인지 뭔지 그거는 아무튼 일반적인 대중의 믿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걱정하는 건 사실 뭐 트럼프나 그쪽보다는 우리 산업, 네. 우리 경제이지 않습니까? 또 네. 우리도 뭐 반도체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친환경 차량도 미국에 많이 팔아야 하는 건데 네. 보조금 측면에서 보면 약간 또 이제 차별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더 억울한 포인트가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현재다 또 공장도 짓고 있는데. 네. 그런데 사실 조금 더 유리한 측면도 있어요. 그래요? 트럼프가 보조금을 안 준다고 해서 전기차가 완전히 안 팔리지는 않을 거예요. 여전히 기후 위기,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위기설을 믿는 소비자들이 많이 있고 또 전기차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 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대요. 그러니까 전체 전기차 사는 사람을 100이라고 보면 한 70%는 민주당 지지자들이래요.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네네.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도 일론 머스크 손을 잡았다고 내가 트럼프,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편을 안 들 수가 없네 뭐 이런 얘기를 최근에 했고. 네네네. 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일론 머스크가 싫은 거야, 이제. 돌아섰다고. 예. 그러니까 테슬라도 싫어할 가능성이 꽤 높아요. 정치적인 어떤 관심과 신념에 따라서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거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막 싸울 때 네네네. 일제면 다 싫어, 일제면 다 싫어,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사람이 뭐 다 정서가 그러니까 뭐 미국 사람도 그런 게 있을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한국의 전기차의 기회일 수 있죠. 거기다가 트럼프는 중국 전기차를 어떻게든 다 배제시킬 거거든. 또 우리는 미국에다 공장도 짓고 있고. 예. 현대기아차 정도 품질이면은 보조금이 없어도 또 팔릴 수 있다라는 또 경쟁력도 갖췄다 볼 수 있겠고요. 네. 예. 그래서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차 산업이 위축될 거는 뭐 거의 분명할 것 같은데 근데 한국의 몫은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예상을 해보는 거죠. 나중에 또 그 해리스랑 네. 또 토론을 같이 또 한다면 그거 보고도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업 경영 환경 측면에서도 우리 김정호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교수님이 자유기업 원장도 하셨었고 근데 사실 자유기업 원이면 기업의 경영 활동이 더 자유로워야 한다. 이런 걸 기존에는 그러면 기치로 세우셨던 그렇죠. 것이죠. 그런 쪽이었고 예. 자유시장이 한국인들을 위해서 낫다. 정부 개입주의보다. 근데 이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도 계신가 봐요. 우리가 많죠. 불편해하는 사람. 왜냐면 이제 친기업 네. 이렇게 하면은 친기업이 곧 친재벌 아니냐. 네. 혹은 친기업 이꼬르 반노동시장 아니냐. 이렇게 또 불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구도가 될 때가 많아요. 반드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네네. 그런 구도가 될 때가 많죠. 네. 그리고 한국인들의 기본적인 정서가 반재벌인 정서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재벌도 자기들 비즈니스를 자유롭게 해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손가락질을 받을 때가 많았죠. 그러니까 사실 재벌들이 뭐 노블레스 오블리제라고 해서 뭐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했으면은 사실 뭐 반재벌 정서가 이렇게 많아지진 않았을 텐데 네. 그동안 또 이제 국민들이 겪고 본 것도 있고 네. 물론 이제 저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하거든요. 친기업과 재벌 정책은 별개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전 원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예. 재벌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봐요. 누가요? 한국인 전체가 다 대부분이. 왜냐하면 재벌도 한국인이고 노동자도 한국인이고 정치인도 한국인이에요. 다 뭔가 문제를 안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인이 국회에 들어가서 하는 짓을 보면 예. 정말 형편없게 짝이 없잖아요. 그거 한국인들이에요. 누가 가서 해도 또 그렇게 되죠. 네, 그거 한국인들인 거예요. 그게 한국인의 모습이에요, 그게. 예. 그게 노동 현장에 가면 또 뭐 엉망진창인 그 불법 파업하고 가서 사장실 점거하고 그걸 마치 무슨 민주주의인 걸로 착각하고 한다고요. 그것도 엉망진창인 한국인인 겁니다, 그게. 네네네. 그런 한국인이 재벌이기도 한 거예요. 특별히 그들에게 야, 재벌은 정말 올곧어야 돼라는 거를 요구한다는 거는 너희는 한국인이면 안 돼라는 말을 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국회에 가서 그 엉망진창인 그 짓을 벌이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네. 그게 다 남의 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남의 일 가지고 싸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인들은요. 예. 한국이 대한민국이 정말 아무것도 없던 나라에서 이제 1인당 소득 35,000달러. 그래서 어디 나가면 다 이제 좀 그죠. 어험하는 네네. 그리고 올림픽에서도 메달도 잘 따고 그런 네. 나라가 됐잖아요. 예. 근데 그 성공은 뭐였냐면 내가 내 일을 하는 건 이렇게 성공을 한 거예요.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거는 정말 잘하게 된 거예요. 아하. 그게 생산성이에요. 아하. 그런데 네. 그걸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고 남에 대해서 간섭하고 싶은 성향도 매우 강하고 그리고 남에 대해서 간섭하거나 남의 돈을 달라고 할 때 그때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정말 선진국이 되려면 예. 남의 돈 욕심내지 말아야 되고 예. 그것이 부자 돈이든 누구 돈이든 그거는 그들 거야 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복지를 받고 싶으면 내가 돈 내서 내 복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스웨덴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남의 돈 뺏어서 내가 쓰려고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은 남의 돈 뺏어서 여기 주려고 하잖아요. 자기 유권자들한테. 네네네. 그러니 그게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스웨덴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네. 대표적인 가장 성공적인 복지국가 아닙니까? 네. 스웨덴의 세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예. 소득세의 최저세율이 35%예요. 평균. 최저가요. 최저세율.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35%는 세금으로 내요. 최고 부자가 내는 세금은 55%예요. 별로 차이 없어요. 우리나라 최고 세율이 지금 40 몇 % 정도 되죠.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전체 납세자의 절반은 세금 안 내요. 소득세. 아, 네네네. 저도 최근에 찾아봤는데 우리나라 근로소득자 네. 중에서 한 33% 정도는 세금을 안 내더라고요. 아, 많이 줄었네요. 예. 한때는 그게 49%까지 가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세금 하나도 안 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근데 세금 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원천징수 다 하고 뭐 그러는데 연말 때 다 돌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제 실효세는 내지 않는. 예. 그 한 3분의 1 정도. 예. 거기다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도 스웨덴은 엄청 세금 많이 내요. 아, 그래요? 예. 못 살아도요? 예. 못 살아도 그런 거예요. 그 세금이 미니멈이기 때문에. 그게 그리고 단일세예요. 누진이 아니고. 스웨덴에는 소득세가 지방소득세가 있고 중앙정부 소득세가 있거든요. 네. 중앙정부 소득세는 조금 누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1%에서 20% 정도까지 있는 거예요. 그게. 지방소득세는 지방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단일세예요. 세율이 하나야 딱. 네네네.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무조건 내는 거죠. 미니멈 개념으로. 네. 미니멈으로.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 소득으로 해서 한 연 9천만 원 정도 이상이 되면 국세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예. 그것까지 합치면 가장 부자가 이제 55%를 내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별로 차이가 없어요. 가난하나 부자나. 예. 또 차이가 없는 부분이 뭐냐면 부가가치세 25%예요. 25%요? 네, 25%. 뭐 10,000원짜리 사면 12,500원 내야 네. 되는 거예요? 우와. 예. 그거는 부자 가난한 사람 없잖아요. 예.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웨덴의 복지는요. 자기가 내서 자기가 받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못 사는 사람은 조금 더 받고 소득 대비.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게. 약간 차이. 그럼 거기도 세금 많이 냈으면 잘 사는 사람도 똑같이 복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의료 같은 것은 예. 잘 사는 사람들은 거기 이제 민간 의료기관들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보험으로 되는 국가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처럼 건강보험. 하는 게 있고 네. 또 민간 병원들이 또 있어. 그거 안 하는 민간 병원들이 있어서 부자들은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꽤 있대요. 보험 안 쓰고 민간 보험 가지고 하는 네. 그런 것들이 있대요.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복지 혜택은 다 똑같은 거죠. 근데 그거를 이른바 내돈내산처럼 내돈 내가 내산인 내고 거죠. 내가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네. 남의 돈으로 가지고 우리가 나눠서 받는 거라 생각하느냐, 약간 이 구조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갈등의 차이이기도 그렇죠. 그게 복지국가가 지속 가능하냐라고 하는 지속 거기에 가능성.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나라는 지속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원칙에 합의를 봤기 때문에 시끄럽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이런 데는 그게 아니고 부자 거 뺏어서 내가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복지국가거든요. 그냥 맨날 지지고 볶고 부자들 도망가고 뭐. 그러면 스웨덴 네.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율이 55%여도 네. 다른 나라로 뭐 이민 갈 필요도 별로는 못 느끼는 거고요. 예전에 95%, 100% 넘어갈 때는 다른 나라 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세율이요? 네.
그런 때가 있었어요. 70년대. 오. 70년대. 그래서 막 진짜 도망갔죠. 아, 그럼 스웨덴도 약간 그런 과도기를 겪은 거네요. 과도기를 겪었죠. 아. 그게 결정적으로 어떤 일을 겪었냐면 예. 1980년대에 그 스웨덴에서 입법을 했는데 노동자 기금이라고 하는 거를 입법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사업자들, 네. 기업에게 기업 이윤의 일정 비율을 법인세 말고 법인세 이외에 일정 비율을 떼서 그것을 노조에다가 줬어요. 그 회사의 노조에게 주고 그 노조는 그 돈을 가지고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회사의 소유권을 사들이는 그런 정책을 만들었다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 기업 돈을 뺏어서 그 기업을 뺏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그 기업을 노동자에게 넘기는 예. 그런 과정이었던 거죠. 이게 되고 한 2년인가 지났더니 그 사업자들이 네. 특히 자영업자들이 이제 황당해진 겁니다. 야, 이게 뭐야? 내 사업체를 그냥 뺏겠다는 거잖아. 내 종업원들이 그냥 뺏어 가지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전국의 사업자들이 다 길거리로 몰려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전 국민의 한 10%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러더라고. 예. 근데 그 시위가 노동자 시위가 아니고 사업자 시위, 기업가 시위였던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고 90년대 들어서 완전히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거 같은 거죠. 현재의 모습은 그런 것인 거죠. 근데 그 말인즉슨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돈을 낸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거고 아무리 빈곤층이 있어도 최소한의 부담은 같이 해야 하는 거고 그렇죠. 누군가에게 뺏어서 나눠준다라는 개념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네. 그런 건 아니다. 복지국가는 누군가에 뺏어서 나눠 가지는 개념이 아니다. 강제 저축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강제 저축. 네. 당신 돈이야. 억울해하지 마.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낸 돈은 네가 받아가는 거야. 그리고 또 놀라운 게요. 스웨덴도 그렇고 핀란드도 그렇지만 핀란드가 특히 그런 건데 11월 1일인가가 국민 질투의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예? 뭐냐면 국민 질투의 날이. 국민 질투의 날. 전 국민의 소득과 납세 자료가 공개되는 거예요. 각 핀란드요? 개인. 예. 예? 각 개인. 그거 완전 개인 정보 아니에요? 예. 핀란드가요? 핀란드. 그 근데 자유민주주의 스웨덴은 나라 아닌가? 어떤가 봤더니 스웨덴은 신청하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 10명인가 거를 보여준대. 소득을요? 네. 근데 아니, 그게 어떻게- 전체 소득이 아니고 그러니까 과표. 아. 그 사람의 세금에 기반이 되는 소득. 그 소득 액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과세 표준 액수. 그 예를 들어서 제가 신청해갖고 김정호 교수님 소득부 이렇게 신청을 하면 네. 교수님의 세금을 제가 예를 냈던 들어서 소득 뭐 기준이 1억을 나오는 거예요. 받았는데 네. 내 과세 표준이 그중에 8,700만 원은 세금을 내는 그 소득이다 그럼 8,700만 원을 알려주는 거죠. 비과세 빼고. 그게 핀란드랑 또 스웨덴. 스웨덴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노르웨이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정책의 취지는 뭐예요? 그냥 질투하라는 건 아닐 테고. 아니, 복지국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얼마 세금을 냈는지 서로 아는 거고, 세금 많이 낸 사람. 예, 세금 적게 낸 사람, 세금 많이 낸 사람, 아무튼 세금과 관련된 거는 그냥 다 공개한다. 그런 거죠. 놀랍죠. 진짜 놀랍네요. 예, 전 깜짝 놀랐어요. 그 전까지 그걸 몰랐거든. 근데 뉴욕 타임스 기사가 그런 게 나더라고. 야. 이게 뭐야 이거 찾아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전 국민 질투의 날. 네, 질투의 날이야. 그래서 남 얼마 아니 그게 물론 이제 질투하고 싸우라는 얘기는 아니라 뭔가 순기능을 가져와야 될 아니, 텐데. 그러니까 그 예. 별명이 그런 거고. 별명이. 네, 별명이. 아, 네. 근데 그 말인즉슨 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존경해야 된다라는 뜻도 그것도 있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에요? 그냥 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그러니까 것 같아. 당연하다. 네. 그냥 세금과 관련된 모든 것은 그냥 다 공개한다. 그런 것 같아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받는 것, 나라에다 내는 것. 네. 이건 다 그냥 공적인 거다. 예. 뭐 이런 개념인가 보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이 덴마크도 그렇고 그 북쪽 나라들, 그러니까 바이킹족의 나라들인 거죠. 그게 말하자면. 그 나라들이 굉장히 신뢰가 높고 정부의 투명성도 굉장히 높고 그러잖아요. 그 정부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나라인 거죠. 그 기반이 그거 같아요. 그냥 다 공개하는 거. 근데 또 그게 우리네 복지의 재원이다. 이런 인식을 또 갖게 되면은 그렇겠죠. 뭐 그러니까 돈 많이 세금 번다고 해서 내는 걸 미워하는 그렇게 것도 아니고. 억울해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우리도 약간 그런 논쟁 많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말 부자인 사람까지도 다
이거 뭐라 됩니까? 급식도 그렇고 복지도 그렇고 뭐 재난지원금도 왜 다 똑같이 나눠줘야 되느냐, 차등으로 해서 줘야 된다, 또 이런 논쟁도 항상 있고요. 항상 있고 지금도 뭐 기본소득 1인당 뭐 25만 원인가 뭐 그거를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고. 네. 뭐 그 논쟁은 계속해서 있는 것이죠. 네. 근데 하여튼 그 복지국가가 지속 가능하려면 남의 걸 뺏어서 주는 거는 그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뺏기는 사람이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뺏는 사람은 어떻게든 더 뺏으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자기가 내서 자기가 받는 시스템이라면 이제 사람들이 냉철해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나라고, 아무래도 복지 재원이 또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은 그 돈은 어디선가는 마련을 해야 되겠고, 네. 참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딱 막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뭐 기업에서 걷고 싶어 하는 거고, 부자들에게 걷고 싶어 하는 거고. 근데 만만치 않죠. 그걸 걷어낸다는 일이. 그래서 또 한켠에서는 부자들에게 더 걷어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또 네. 한켠에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이 3분의 1이나 되니 네. 단돈 몇만 원이라도 내도록 하자라는 네. 이야기도 또 나오는 거고요. 참. 그건 상징적인 거죠. 사실은 몇만 원 내자고 하는 거는. 네. 그거는 한 20%씩 내야 돼요. 스웨덴을 생각을 해보면 그 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돈을 안 낸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가 국가에서 받으려면 자기가 또 내야지. 기본적으로. 그건 당연한 걸로 여겨야 되는데 그냥 가난하면 공짜로 산다라고 하는 게 너무 그냥 당연한 규칙인 것처럼 되어 있어요. 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또 그렇게 그걸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 그런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누가 그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누군가 이 돈을 내 가지고 그걸 해줘야 되는 건데 왜 남한테 돈을 내라는 소리를 그렇게 당연하게 하냔 말이죠. 그게 무슨 사회 정의니 뭐 이런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아이고 글쎄요. 저는 약탈이라고 봐요. 오히려 그게 약탈이다. 왜 약탈이죠. 네. 뭐 계속 욕먹을 말만 하는데. 아니, 왜냐면 이제 생각의 차이일 수는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거를 제대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보려고 노력했던 적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없죠. 괜히 그냥 갈등만 하고 싸우기만 하고. 활빈당, 홍길동 이런 게 로빈훗 이렇게 돼야 뭔가가 잘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내서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렇게 좋은 걸로 여겨지지는 않더라고. 물론 이제 어려우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연봉이 지금 뭐 한 2,800만 원 최저시급 받고 있는데 3,000만 원도 안 되는데 거기에서 무슨 1년에 세금을 10만 원을 더 떼가느니 저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 1, 20만 원 더 걷는 게 더 효율적인 거 아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게 아니 남의 돈을 뺏어오면서 그걸 효율적이라고 하면 그거는 부도덕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지속 가능성 입장에서. 왜냐면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이제 충격적인 뉴스가 나온 게 그 고액 자산가들, 부자들이 이제 해외 이주를 선택하는 상위 몇 등이었죠? 4등인가? 예,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부자들이 도망가는 나라가 과연 지속 가능성이나 미래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또 물음도 생기고요. 상속세 문제죠. 그 스웨덴도 상속세가 높아서 한때 지금은 스웨덴은 상속세 완전히 폐지했어요. 상속세 없어요. 원래는 높았었는데요.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기업들이 다 빠져나갔죠. 정말로. 그래서 이케아 설립자도 스위스로 가버리고 이민 갔다가 이민 갔다가 지금 다시 돌아왔지만 비오른 몰이라고 하는 테니스 선수도 뭐 어디로 뭐 갔다가 그러고 뭐 아바의 멤버 그 가수 아바 있잖아요. 그 그룹 아바의 멤버 중에 뭐 또 밖으로 나간 사람도 있었고 뭐 다 그랬죠. 돈 좀 벌면 다 뺏어가니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민을 갔다가 근데 그래서 정부가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90년대 들어와서 싹 바꿔버렸죠. 그걸. 스웨덴도 그런 과도기를 겪었다라는 걸.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선리에 반면교사로 좀 삼을 필요도 있겠네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최소한 현재 상황에서는 기업들인데 그 기업의 미래가 매우 어두워요. 예를 들어서 아주 그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세계 500대 기업 리스트거든요. 근데 그중에 제가 아주 흥미롭게 대조적이라고 생각한 두 개의 리스트가 있는데 하나는 포춘 500대 기업이에요. 포춘 글로벌 500.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계 500대 기업 리스트하고 네네네. 시가총액 500대 기업 리스트하고를 비교를 해봤어요. 포춘 500대 기업에 들어가는 한국 기업이 18개예요. 최근에. 네. 그런데 시가총액 5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그 숫자는 5개예요. 더 적네요. 그러니까 훨씬 기업 적어요. 가치를 그 정도로 평가를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게 단순히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가 아니고 네네네. 그게 2009년에는 몇 개였냐면 9개였어요. 아, 근데 줄고 있는 시총, 시가총액. 거예요. 예, 예.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때나 예, 지금이나. 예, 예. 근데 이게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포춘 500대 기업은 그렇게 뭐 거의 비슷해요. 오히려 늘어나거나 뭐 그런데. 그러니까 그럼 그 두 차이가 뭐냐? 예, 예, 예. 포춘 500대 기업은 매출액이 제일 중요한 아하. 기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재인 거예요. 현재. 네. 현재 좋은 기업. 시총은 뭐냐? 시가총액은 미래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바, 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거 매출 아직 얼마 안 되는데 아하. 시총 크니까. 500대 기업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왜? 미래다 이거는. 예, 예. 미래다. 자, 그러면 한국 기업은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잘해왔다는 거예요. 미래는 없다. 줄어들고 있다. 네. 그 500대 5개 시가총액 5개 기업에 들어가 있는 게 삼성전자, 네. SK 하이닉스, 삼성 바이오로직스,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는 이게 들어갔다 나갔다 해요. 여기에서. 뭐 올해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들어가 있더라고. 네네네. 이건 빠졌다 들어갔다 해요. 그러니까 4개이거나 5개이거나 해요. 현대차는 좀 뭐 긴가민가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그럼 LG전자나 무슨 포스코나 뭐 이런 그 매출액으로 보면 엄청난 기업들 다 시가총액으로는 다 빠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 미래가 없다는 거거든. 이거 한 10년이면 문 닫을 것 같네.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현재 매출은 좋아도. 예. 앞으로는 뭐 얼마나 가겠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우리나라 기업들의 현재 지금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들으시기에 그런 정말로 걸출한 대기업이 네. 망하게 하겠어? 그래도 지속 가능하지 않겠어? 10년 뒤, 20년 뒤에도 계속 있지 않겠어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렇게 안심할 가겠죠. 수는 없다라는. 뭐 가기는 가겠죠. 네. 그냥 근근히 살아남는다. 하지만 거기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렇게는 못할 거다. 그냥 노인들이 그냥 계속 거기서 버티고 있는 그런 기업?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상 유지. 현상 유지하면 잘한다. 그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같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늙어가는 기업. 예. 일본의 수많은 전자기업들 다 문 닫았듯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도 저는 약간 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는 불행이고 한편으로는 다행인 측면이 뭐냐면 네. 지정학의 변화예요. 지정학이 변화요? 네. 미국과 중국의 충돌. 아하. 이게 만약에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삼성 갤럭시 못 판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소니가 거의 문 닫았듯이 한국의 삼성전자도 저는 거의 그렇게 됐을 거라고 봐요. 이미. 중국산 스마트폰이 한국이고 유럽이고 미국이로 다 진출했다면. 예. 그게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네. 2020년 그 전에 트럼프가 화웨이 제재를 했었어요. 네네, 맞아요. 그 제재가 뭐였냐면 TSMC로 하여금 화웨이에게 화웨이 설계도를 가지고 TSMC에서 반도체 못 만들게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화웨이가 자기 스마트폰에 반도체를 구할 수 없게 됐어요. 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분기엔가 화웨이 스마트폰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를 넘어갔어요. 쫙 치고 올라와서 넘어갔어. 거의 그건 이제 중국 시장이 이제 커졌기 때문인데.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그럼 뭐- 반도체 수급에서는 그 전까지는 유리했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게 차단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을 거의 사업을 접다시피 한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쫙 떨어져요. 화웨이가. 예. 만약에 그때 제재를 안 당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저는 도시바나 소니처럼 됐을 거라고 봅니다. 반도체? 미국 기업이나 중국 기업이나 설계하면 TSMC가 다 만들어주는 상황인데 반도체도 저는 못 남아 있었을 거라고 봐요.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다 그랬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기술 격차는 많이 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도 만들고 있다고 하고 네. 심지어는 이제 HBM도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하고 예. 안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나마도 미국이 중국으로의 장비 수출을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애를 먹고 있는 거죠.
그걸 다 돈으로 지금 어떻게 돈으로 싸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었다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 넘어왔을 거다 이미 한국 기업이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일본을 다 뛰어넘었듯이 그러면 조선산업도 그렇고 뭐 전자 반도체 다 뛰어넘었잖아요. 한국이. 네, 그렇죠. 중국이 많이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제재를 당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구사일생이에요 지금. 참 말하긴 불편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산업 곳곳에서 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그런 반사이익을 또 본 건 사실이죠. 예. 굉장한 반사이익이고 그 반사이익이 없었으면 아마 지금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요즘에 그 중국 쪽 스마트폰 퀄리티도 엄청 올라왔고 네. 특히 이제 폴더블 폰 같은 것도 엄청 잘 만들고 있고 제재를 당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밖으로만 나오지 않으면 중국 내에선 이미 또 잘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거기가 또 세계 시장만큼의 크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재를 피해서 우회적으로 제3국을 거쳐서 가져오고 있다라는 지적들도 되게 많은 거고요. 그렇죠. 제3국으로 하고 그러니까 AI용 GPU 같은 것은 반도체를 구입을 못하니까 아예 서버를 구입을 하더라고. 통째로 컴퓨터를 들여와서 거기서 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도 살 길을 찾는 건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중국 전용 칩을 따로 만들어서 계속 어떻게든 수출을 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의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들도 제재를 우회해서 어떻게 해서든 매출 내야 되니까 장비 팔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들도 중국에 수출을 해야 또 매출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계속 팔려고 망하니까. 하고 근데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또 중국이 너무 기술력으로 올라오면 또 안 되고 이게 양쪽이 너무 상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첨단 제품들, 첨단 기술은 차단이 될 것이고 점점 더 그 장벽이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용, 그러니까 범용 기술들, 구형 기술들 그런 건 차단이 안 될 거예요. 그거는 차단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걸 차단하게 되면 이 물건값이 너무 높아지고 물자 부족 사태가 일어나니까 거기에서는 그냥 이 글로벌 시장이 그대로 돌아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 최강자가 누구냐? 그건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HBM도 뭐 3나 3E 버전은 중국으로 수출 못하게 해도 그 전 모델 뭐 그렇죠. HBM2E라든지 1세대, 2세대는 뭐 그대로 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와, 우리 이제 김정호 교수님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 너무 장시간 듣고 있는데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요. 그 삼성전자에 얼마 전부터 이제 노조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삼성전자 노조만 5개가 있다고 하고 얼마 전에는 전삼노에서 이제 총 파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끝난 상황이기는 한데 요 현상은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랑 삼성의 노조는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이미 어떻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좀 어떻게 동행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보시는지요? 그 삼성이라는 기업이 참 독특한 기업이죠. 처음에 생겼을 때 이병철 회장 때부터 노조는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오지 않는 한 절대 허용 못한다고 했었고 무노조 경영. 다만 최고로 해줄게. 대우는 해줄게. 최고다 무조건. 실제로 최고로 해줬고. 그렇죠. 그러니까 노조를 만들 필요조차 못 느꼈던 거고. 그런데 노조를 만들고 싶은 사람은 계속 있었죠. 중간중간에. 그리고 침투에 들어가고 싶은 조직들도 계속 있었던 거고. 상급노조. 삼성은 거의 공작에 가까울 정도로 그거를 밀어냈던 거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걸 밀어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고. 그래서 그 대우, 보수와 관계없이 내가 월급, 연봉을 얼마 받는 거, 그건 업계 최고잖아요. 사실은 연봉 가지고 뭐 할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와 무관하게 뭔가 운동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이 노조를 추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노조를 구성해서 뭘 얻어낼 게 얼마나 되겠어요. 안 그래도 업계 최고인 거고 지금 삼성이 글로벌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거고. 위기. 삼성이 위태롭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노조도 당연히 그걸 알고 있겠죠. 노조원들도. 그래서 아마 노조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그걸 만든 주동자들 말고 거기 조합원들 중에는 고민들이 저는 꽤 많을 거라고 봐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참 양심에 가책되는 사람들도 저는 꽤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하지만 뭐 운동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또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일부러 일을 만드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하.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걱정이 됐었던 부분이 반도체 생산 라인도 세워버리겠다 막 이랬었는데 다행히 이제 그런 최악까지는 가지 않았고 네. 어떻게 보면 총파업도 조금 이제 동력이 떨어졌더라고요. 욕먹죠. 네. 아니 그거 뭐 몇 억씩 받으면서 말이야. 무슨 파업을 하냐. 그냥 보통 사람들 생각엔 그런 생각이 다 들잖아요. 네. 근데 또 노조 활동은 뭐 법으로 이제 보장이 되어 있는 거니 네. 또 할 수는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게 뭐 복수노조라고 하는 게 여러 개의 노조들도 허용이 되니까 네. 뭐 여러 개의 노조가 생기는 거고. 그런데 그러니까 경영진의 입장에서는 노사협상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누구하고 해야 되는 거야? 이거. 헷갈리죠. 네. 예. 대표교섭권 가지고도 이제 또 노동조합들끼리도 또 이제 신경전도 그러니까요. 있고. 자기들끼리 또 싸울 거 아닙니까? 그거. 네. 근데 이게 참 경영자 입장에서 보면 뭐 일론 머스크도 노조를 엄청 싫어하는 걸로 유명하죠. 네. 테슬라에도 이제 노조 만드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기업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좀 자유롭고는 싶은데 하지만 어떻게 보면 노동자랑 같이 동행을 해야만 지속 가능한 게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보면 노조가 없을 때에 경제가 발전해요. 예를 들어 중국 경제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했잖아요. 네네네. 만약에 중국에 우리나라 노조와 같은 노조들이 기업마다 다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면 절대로 지금처럼 오지 못했어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한 뒤에 네. 이제야 막 좀 뒤도 좀 돌아보고 여유가 생겼을 때 노조도 결성이 되고 하는 걸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생기고 나면 왜 그 정치도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돈 좀 벌고 나면 국민들이 그럼 말도 하고 싶어지고 좀 덤비기도 하고 네, 이제 이렇게 네. 되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중국에서도 천안문 사태라고 하는 게 1989년인가 그런 사태가 있었고 근데 그거는 탱크로 다 그냥 깔아버렸죠. 그러지 않았으면 아마 중국도 꽤 민주화가 됐을 텐데 싹 깔아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아마 그때 민주화가 조금이라도 됐으면 노조도 생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에. 아하. 그런데 전혀 안 했잖아요. 완전히 깔아뭉개고 그러니까 뭐 노동운동 어림도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중국 사람들이 돈 버는 데는 훨씬 더 유리했던 거죠. 가성비 좋은 물건 만들어서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하는 데는 노조가 있었던 것보다 그게 훨씬 나았던 거죠. 하지만 말도 좀 하고 싶은데 이런 욕구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한때 또 이제 중진국의 함정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고 네. 지금은 그래도 선진국 대열에는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노조가 할 수 있는 어떤 뭐 인권에 대한 뭐 보장 문제, 처우나 보수 이런 개선 문제라든지 또 시대에 맞는 아젠다가 계속해서 있지 않습니까? 또 물론 네. 이것도 대중소기업마다 상황도 또 다르고 어디는 당장 뭐 중대재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문제도 있겠고 네. 어디는 또 이제 귀족노조라는 비판도 받고 있겠고 이게 또 다 혼재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도 좀 이제 격동 속에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지금 중진국 함정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 대부분 나라들이 $10,000 정도를 극복을 못해요. 그 이전에 $1,000 수준에서 $10,000까지 가는 데도 별로 없지만 일단 갔다고 해요. 그 가는 기간 동안은 간 나라들은 대개 거긴 꽤 빠르게 갑니다. 네. 한 $8,000, $10,000, $12,000 여기까지. 우리나라도 $10,000까지 쫙 갔다가 외환 위기를 거기서 딱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뭐 그런 상황에 들어가게 됐죠. 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정말 기가 막히게 환골탈태를 했어요. 그쵸. 그거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그때 어떻게 변했는가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저 그때 그 이전에 이제 연구소에 있었는데 네네네. 연구소에서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네. 그럼 보고서가 나오면 기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브리핑도 하고 브리핑도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네네네. 이제 그래요. 그런 것들이 꽤 있었어요. 예. 그 보고서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술을 먹었습니다. 점심 시간에. 90년대. 네. 뭐 흔했던 일이죠. 아주 흔했죠. 네네네. 그리고 기자들 다 술 먹었어요. 맞아요. 네. 아마 회사원들도 다 술 먹었을 거라고 봐요. 90년대 얘기입니다. 90년대 네, 얘기. 90년대. 예. 네네. 네. 버스에서 담배 피던 시절. 그런데 예. 그게 일상이었던 거죠. 예.
그리고 그 오후에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러고 나면. 그러고서 야근했단 말이에요. 야근 수당 다 받고. 정말 엉망진창인 거죠. 상상이 안 되죠. 작업 시간은 굉장히 긴데 이게 뭐 일을 하는 건지 노는 건지 뭐 과장은 신문 보고 앉았고 뭐 다 이랬어요. 네네네. 근데 이게 외환위기 거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술 안 먹어요. 점심시간에 술 먹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 왜? 잘리거든.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 근무 시간에는 무조건 근무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근무 시간이 굉장히 빡세졌어요. 그리고 노조 친구들은 그거를 신자유주의라고 굉장히 공격을 했죠. 신자유주의. 그게 정상이죠. 일하러 나왔으면 일을 해야지. 중간에 술 먹고 그게 무슨 짓이에요. 사우나가 있고. 예. 아니 90년대 드라마 보시면요. 그때 직장인들이 사우나가 있는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업무 강도가 높아진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고 서양 국가들은 대부분 선진국은 다 그랬던 거고 네. 우리는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근무하는 시간에는 무조건 근무한다. 그게 일상화가 된 거고 그리고 망할 기업은 다 망한 거고 또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장사가 되는 것들만 추려서 새로 출발을 한 겁니다. 완전히 환골 탈퇴한 거죠. 환골 탈퇴를 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플러스 새로운 시장이 등장한 게 중국인 거죠. 중국이 WTO에 가입을 한 거예요. 2001년에. 네네네. 그러면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는 거고 그 중국의 공장이 어디였냐? 한국이었던 겁니다. 한국에서 원자재 가져가고 한국이 중국에 가서 공장 만들고 뭐 하면서 중국의 수출이 한국의 수출이 됐던 거고 그 기회를 환골 탈퇴한 한국의 근로자들, 한국의 경영자들 이 사람들이 그 기회를 기가 막히게 활용했던 거죠. 그러면서 한국의 1인당 소득이 쫙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10,000에서 $30,000 쫙 올라간다고 10몇 년 만에. 네. 우리나라는 그래서 중진국 함정이라는 게 없었죠. 그렇게 된 게 근로자 한 명 한 명이 환골 탈퇴를 한 겁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중진국의 함정엔 빠지지 않았지만 외환 위기로 나라가 망할 뻔했었던. 근데 거기에서 그렇죠. 걸려서 정신 넘어졌는데 바짝 일어난 거죠. 네. 심지어 공무원들까지 그때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 공무원들은요 상전이었죠. 상전이었어요. 민원인들이 찾아가면 그래서 뭐 그런데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됐냐? 고객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민원실들이 전부 은행 창구처럼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때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저는 지금이 그럴 때라고 봐요. 지금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기회를 지금 만나고 있는 중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시스템이 한계에 와 있는 상황이기도 한 거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환골 탈퇴해야 된다. 네. 근데 그거는 이제 기업 차원이 아니다. 이제 개인 차원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이제는. 그러니까 기업 차원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셔서 네. 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개인 차원. 개인이에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이제. 네. 저는 그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K-팝이라고 보거든요. K-팝. 예. 거기는 뭐 정부가 뭘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업이 뭐 기획사가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기획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글로벌이 된 겁니다. 천재적인 프로듀서. 네. 또 거기 좀 한국의 K-팝 시스템이 저는 정말 기묘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 게 다른 나라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걸. 특히 따라올 수 없는 게 뭐냐? 연습생 제도입니다. 어릴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들어가서 3년, 4년, 길면 7년, 옛날에는 10년도 넘었어요. 이수만 그 SM 이런 데는. 그 기간 동안을 감금 생활을 하잖아요. 감금까지는 아닙니다. 비유를 하자면. 아니 합숙 생활이라고 하는 게 합숙이 감금이죠. 오해하실까 봐요. 왜냐면 저희 와이스트리 콘텐츠를 이제 바다 건너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 감금한들을 좀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뭐 이 연습생 기간에도 제한이 있고 뭐 계약 기간에도 제한이 있고 그러지만 초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기. 네. 뭐 핸드폰 못 갖고 있게 하고 이런 합숙 생활하고 이런 시절. 그 합숙 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 몇 년씩 합숙을 한다라고 하는 게 한국 아니면 안 돼요. 모르겠어요. 인도는 될까? 한국 아니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입시 제도예요, 그게. 우리나라 애들은 부모가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공부를 시키고 돌리고 그러기 때문에 애들이 그 압박을 받고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아이들은 저는 한국 아이들밖에 없다고 봐요. 한국식으로 경쟁시켰다가는 다른 나라들은 뭐 진작에 다 탈락이죠. 그냥 다 탈락이죠. 그거 어떻게 견뎌요? 다 반항하고 뭐 그냥 뛰쳐나갈 거라고요. 근데 한국 아이들은 그걸 견디는 거예요. 견뎌왔어요. 그리고 그들이 글로벌 스타가 된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개개인 차원에서 바뀌어야 된다. 저는 개개인 차원에서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기업이 해줄 일이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개개인 차원에서도 회사에 뭔가를 바라기보다는 네. 스스로 글로벌 자원이 되어라라는 말로도 읽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수출로 성공했잖아요. 네. 삼성도 LG도 포스코도 다 수출로 네. 성공한 나라인데 그러면 다 글로벌 비즈니스로 성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내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네네. 근데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거는 해외 마케팅 담당 부서에서나 하는 거죠. 또는 해외 연구소에 나가 있는 첨단 인력들만 외국의 동향 이런 걸 파악해서 뭔가 설계를 하고 아이디어를 만들면 나머지는 그냥 한국에서 한국어로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통했어요. 이게 통했던 이유는 뭐냐? 그거는 베낄 게 있었기 때문에 통했던 겁니다. 앞에 가는 사람. 앞에 가는 사람. 일본이라고 하는 확실한 답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반도체도 그렇고 IT, 뭐 자동차. 다 그대로 했잖아요. 예. 근데 그들보다 더 싸게 가성비 좋게 했던 거죠. 그건 정말 잘했죠. 네. 근데 이제는 그게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 앞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뭘 하지? 모르겠네. 그래서 삼성도 우리가 말이지 TSMC 몇 년 안에 따라간다고 말은 얼마나 선언을 그렇게 근사하게 했는데 그쵸.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우리 게 뭐냐 그러면. 그 우리 거는 한국적인 게 아니에요. 한국적인 기어서는 팔리지가 않아요. 이제는 아예 그냥 시작부터 세계. 시작부터 글로벌 시장 70억 인구에게 팔릴 만한 거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운 좋게 K-팝은 된 거예요. 70억 인구 상대하는 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모든 게 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나라가 싱가포르, 스위스, 스웨덴,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이에요.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내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로 인구도 얼마 안 되는 인구가 나라.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수라는 게 내수에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70억 인구 상대가 돼야 되는 거죠. 어릴 때 교육부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창업하는 것도 세계를 무대로. 네. 그래서 뭐 스포티파이니 뭐 이런 네. 스웨덴 기업들 있잖아요. 네. 스웨덴의 기업은 다 글로벌이에요. 그냥 기본이 글로벌이에요. 창업할 때부터. 네, 창업할 때부터. 그래서 이런 발상 자체가 이제는 개개인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다. 왜 기업이 그걸 해줄 수가 없다. 기업이 왜 못 해주느냐? 답을 모르는데 뭘 해줄 수가 있어야 뭘 해주죠. 기업에서 누가 해주냐? 이재용이 해주냐? 이재용 회장이 그걸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 사람도 모르는데. 아무도 답을 모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냥 김연아 선수가 혼자 뛰어났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박태환, 뭐 박찬호, 박세리도 그랬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제까지 저런 개개인의 특출난 면면 하나에만 의존해야 되는가? 전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안 맞을 수도 있는 거네요. 시스템처럼 하면 좋지만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답을 알아서 나를 따르라 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은 아무도 그 답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야말로 전인 미답에 누구도 가보지 못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전인 미답의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뒤처지지 않고 이제는 추격자가 아니라 초격차로 앞서가려면 아예 개개인부터 달라져야 된다. 개개인부터 달라져야 된다. 그리고 내수라고 하는 건 애초에 기대하지 말라. 왜냐? 지금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이잖아요. 네. 0.7이라는 얘기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한 30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은 2명이 0.7이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 가임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한 30년, 35년 그 기간 동안에 한국의 55세 이하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노인들은 많아지겠지만 노인은 경제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저도 나이가 많지만 노인은 생산도 잘 안 되고 소비도 잘 못하고 뭐 실버 산업이나 생길까? 젊은 사람들이 생산도 하고 돈도 쓰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내수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내수를 냉철하게 한번 놓고 보시면 한국인이 돈 쓰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그리고 그 돈을 어디 가서 쓰느냐? 해외 나가서 써요, 이제는. 여행들을 얼마나 많이 갑니까? 우리나라 뭐 여행 수지 항상 엄청 적자죠. 일본에 가는 일본 관광객 중에 제일 큰 비중이 한국인이잖아요. 3명 중에 1명이 한국 사람. 예. 해외 여행 가려고 저축합니다. 예. 국내에서 돈 안 쓴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인구 확 줄어들지. 국내에서 돈도 안 쓰지. 그럼 내수는 없죠. 이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영업이나 내수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이제 현장이 막혀 있는 이야기긴 한데. 지금도 지금 저 임대 붙여놓고 있는 데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곳곳에. 그렇죠. 제주도 그러죠. 뭐. 그러니까 참 내수가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가 성장을 하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고 개개인의 입장에서도 이제 내수도 수출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수도 글로벌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일본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그 전 세계 명품, 일본에서 팔리는 명품의 대부분을 관광객들이 사간다면서요. 내수도 글로벌 비즈니스로 생각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되게 식당도 외국인들이 와서 밥 먹고. 그렇죠. 수출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문만 열어놓으면 온다 이게 아니고 문을 열어놔도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시장이 훨씬 크고 앞으로 커질 거고 한국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고 외국에서. 명동 한복판에 있지만 사실상 수출 사업인 것처럼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외국인들을 대하는 관광객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어떻게 하면 바가지 씌울까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다시 안 볼 사람이니까. 근데 글로벌 비즈니스로 아니다. 생각을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점들 보면 아주 옛날엔 정말 맛없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예. 왜 뜨내기 손님이니까. 그리고 서울역 앞에 음식점들 되게 맛없었고 뜨내기 손님이라고. 뭐 아무렇게나 바가지 씌우면 되는 거고. 네네.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거기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고 잘하면 잘할수록 거기도 단골이 생기는 거고. 요즘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특히 서울에 이렇게 관광을 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는 곳이 편의점이래요. 아, 그래요? 편의점 가서 한국 커피, 한국 우유 이런 거 사와서 막 인증샷 찍고 이제는 그 나라 국민들이 생활하듯이 여행을 하는 게 또 글로벌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우리 한국 속에도 이미 또 세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요. 발상의 전환을 좀 많이 가져야겠네요. 그리고 이게 그 옛날에 못 살던 나라들이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되면서 웬만한 나라는 다 이제 해외여행을 갑니다. 웬만큼 사는 사람들은. 네네네. 로마 같은 데 가보면 인도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그 사람들 아마 조금 있으면 한국으로 올 가능성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국외, 내수, 수출 이 구분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글로벌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영어를 못하더라도 손짓 발짓으로 반갑게 맞아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행동해야 되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뭐 실시간 번역기도 잘 되고 AI 시대다 보니까 그게 또 너무나 간편한 시대이고요. 우리 김정우 교수님 모셔서 진짜 거의 뭐 글로벌로 그렇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제 동서고금을 다 같이 이제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진짜 유익하게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감사하죠. 종종 또 도움 말씀 또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남들보다 항상 빨리 봤던 것 같아요. 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결국은 갈 종목들은 다 갔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기본 원리나 틀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